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주사 접종자가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번에는 70대 할머니와 조금 전에 80대 할아버지가 숨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이 70대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지병이 있었고 주사액이 상온에 노출돼 있거나 하얀색 침전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독감 백신 때문에 숨졌는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의 고등학생에 이어서 독감 주사를 맞은 이가 잇따라 숨지면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허연우 기자입니다.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첫날이었던 어제,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서 혼자 사는 78살 김모 할머니도 아침 일찍 동네 의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을 전후에 아무런 이상 징후는 없었고 오후까지만 해도 이웃과 다음 날 병원 약속을 잡을 만큼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8시쯤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이웃이 찾아갔을 땐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저께 같이 가서 맞았던데 아무 이상 없다고. 깨로 갔다가 확인한 거지. 가서 다 만져보니까 이미 할머니가 맞은 백신은 보령 바이오파마에서 생산한 보령 플루 백신. 상온에 노출되거나 침전물이 발견돼 논란이 됐던 백신도 아니고 또 지난 16일 인천에서 사망한 고3 학생이 접종한 백신과도 다른 제품입니다. 해마다 하셨고 그전에도 계속 예방접종을 하셨어요. 예진표도 작성을 했을 거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1대1로 다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니까. 보건당국은 숨진 김 씨 할머니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아직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신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긴 하지만 서너 시간 이내에 다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김 씨 할머니와 같은 의원에서 같은 종류의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최대 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상 반응이 있다는 추가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이들 접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의 고등학생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이들을 모두 조사해 봤더니 추가로 이상 증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백신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특정 약품 무료 접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이 지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천의 고등학생 17살 A군. 방역당국이 A군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32명을 추적 조사해보니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8만 2천여 명이 접종했는데 알레르기 반응과 통증 등 3건의 가벼운 증세만 보고됐습니다. 현재로선 A군만 중증 이상의 사망 사례로 보고됐고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줄은 길게 이어졌지만 이게 불안해서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유행하니까 이 시국에 다른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제조사나 유통회사를 확인한 뒤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불안해서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떤 약을 쓰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약이라고 해서 왔어요. 임산부라서 더 맞아야 된다고. 병원에 일일이 전화했을 때 신성약품을 쓰지 않나요? 하고 안 쓴다고 해서 맞으러 왔어요.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데도 유통 과정이 다른 유료 백신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맞자니 또 불안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료보다는 저희가 유료 쪽으로 맞을. 이미 접종을 마친 사람들 중엔 걱정이 돼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라도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시간차로 올 수도 있으니까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미뤄야 되는 건 아닌지 하루 종일 우려 섞인 글들이 올라왔고 일선 병원에도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수입사안이 있는지부터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고요. 학생들을 이제 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고에다 침전물까지 발견돼 불신이 퍼진 상황에서
잇따른 사망 사례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 시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았더니 백신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난 사례는 거의 없고 과도한 공포 때문에 접종 시기를 놓치면 더 좋지 않다면서 되도록 접종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부도 무료 접종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고3 학생에 이어 70대와 80대 노인까지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이제 3명.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른 시간 때문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독감 백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증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길랭바레 증후군 2가지입니다. 독감 백신에 사용되는 계란 단백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급성 쇼크를 일으켜 곧바로 사망하거나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중추신경계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접종 1, 2주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악화돼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3 학생은 백신 접종 이틀 만에, 70대 노인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숨져 두 경우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백신 때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은 사백신, 그러니까 죽은 백신이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고 해마다 1,500만 명 이상 맞았지만 중증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형태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은 이렇게 사망과 같은 아주 중증의 심각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공포감에 백신 접종을 미루거나 기피했다가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늦지 않게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독감 유행 자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방역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제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도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무료 접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망 사례와 백신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해 불신을 털어내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 즉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이 제기한 술 접대와 금품 로비 같은 검찰의 비위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을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 팀은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닷새 만에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폭로 직후 감찰에 나선 법무부의 수사 의뢰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구성된 전담팀은 금융조사부 4명과 형사부 1명 등 남부지검 내 검사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라임의 기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던 검사들입니다. 펀드 사기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형사 6분회에 별도 전담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임 관련 금품 로비 의혹을 받는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이 지급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에 대해 계좌 추적 등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상황이 석 달 넘도록 정식 보고 라인인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뛴 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된 점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부검사장이 총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2주 단위로 이렇게 면담 보고를 했었습니다. 검사장. 반면 또 다른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경우 사건 첩보가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에 대검의 정식 보고가 이뤄졌고
이후 소환 조사까지 이뤄져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두고 야당은 칼춤이 돌을 더해간다면서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사 지휘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강 대변인은 일단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지시를 내리지도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 현재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추 장관에게 일단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시는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오늘 청와대의 이례적인 공개 입장 발표는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 이어 지휘권 발동까지 정치 쟁점화되는 걸 차단하고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최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것, 그리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너무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만으로는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인데요. 손병상 기자가 감사 결과 내용 정리했습니다. 착수 1년여 만에 내놓은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겁니다.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판매 단가를 전년도 실제 판매 단가인 킬로와트 시당 60원 정도가 아니라 55원으로 낮춰 계산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동을 중단했을 경우 감소하는 비용은 과하게 잡아 결국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런 잘못된 계산이 나왔던 데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고 평가 과정에 관여해 잘못된 평가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성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까지 함께 따져서 결정한 건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또 결정 자체가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배임, 위법 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니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느냐는 정치권 주장들은 애시당초 감사와는 무관한 거였습니다.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이 저희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백 전 장관은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걸 통보했고 가동 중단 후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8명 또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보건소 직원도 있었는데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보호복이 찢어졌고 이 때문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내부 CCTV 제출을 계속 거부해왔던 병원 측은 오늘에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협조 공문을 든 부산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병원으로 진입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평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중요한 단서인 병원 내부 CCTV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입니다. CCTV 확인하신 거예요? 네, 하고 왔어요. 제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아니면 그거를 보고 제가 그럼 아니요.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병원 측이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부산시는 병원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명령으로 강제 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제출이 되어서 지금 CCTV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8명이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이 중 1명은 지난 13일 병원 내부에서 검체 채취를 담당했던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당시 이 병원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자로 확인된 뒤 첫 전수 검사가 진행됐는데 이때 보호복이 찢어지면서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병원에는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들도 많아 검체 채취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저항이 굉장히 커서 보호복을 잡고 당기고 하는 과정 중에 보호복이 찢어지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 북구보건소 전 직원 160명은 전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 공무원과 같이 생활했던 직원 30명이 자가격리되면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코레일이 운행하는 화물 열차 중에 177량이 한 달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워져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딛고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 제작한 발판이 튕겨져 나가서 전동차가 긴급 정지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까 코레일이 엉뚱한 도면을 주고 발판을 주문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오류동역. 지난달 16일 이곳에서 승객 300명을 태우고 달리던 1호선 전철이 뭔가에 맞아 멈춰섰습니다. 날아온 건 무게 20kg짜리 쇳덩어리, 화물열차용 발판이었습니다. 옆 선로에선 화물열차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거기 달려있던 철제 발판 4개가 선로 옆 침목에 걸려 차례로 튕겨나온 겁니다. 이 발판들은 올해 코레일이 작업자들이 딛고 일할 수 있도록 새로 주문 제작한 것들입니다. 규정상 열차 부속품은 선로로부터 최소 35cm 이상 떨어져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6cm 높이였던 기존 발판과 달리 새로 만든 발판 높이는 26cm밖에 안 돼 규정보다 9cm나 선로와 가까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낮으니까 불법 적재물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부딪히면은 몸을 빼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사고 후 코레일은 해당 발판을 부착한 화물열차 177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운행 중인 화물열차 가운데 지붕형 열차의 70%를 멈춰 세운 겁니다. 서울 광운대역입니다. 새 안전발판이 달린 화물열차 20여대가 한 달째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낮게 부착한 발판을 떼어내 다시 달면 되는 문제였지만 코레일은 제조사 측과 사고 책임을 놓고 다투느라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러는 사이 해당 화물열차로 제품을 실어보내야 할 업체들은 발을 굴러야 했습니다. 재고가 계속 적재되고 있다는 거? 이게 생산은 되고 있는데 그걸 서울 쪽 물류센터 쪽으로 빼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 잘못은 코레일 측에 있었습니다. 주문할 때 발판 제조사에 지붕형 화물열차 도면을 넘겨줬어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크기가 더 작은 지붕 없는 열차 등의 도면을 주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좀 측정을 하고 좀 해서 더 정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코레일은 이런 잘못을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업체와 책임 공방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느라 코레일이 날린 운송 수입만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화물 철송 작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올 상반기 적자만 6천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발판 재설치를 끝내고 화물 열차를 다시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2차 유행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얘기를 지겨워한다면서 현실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처에 있어서 자신보다 더 신뢰받는 감염병 권위자죠. 파우치 박사를 멍청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중북부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박람회장은 얼마 전 야전병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해서 기존 병원만으론 더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환자가 늘어난 건 전국적 상황인데 모두 41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였고 그중 14개 주에선 이번 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 정점을 찍고 다소 수그러들던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서 2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는 진단입니다. But when you actually look at the time period for that, the next 6 to 12 weeks are going to be the darkest of the entire pandemic.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코로나 얘기는 그저 사람들에게 지겨울 뿐이고 언론이 의도적으로 부풀린다며 또 막말입니다. They're getting tired of the pandemic, aren't they? You turn on CNN, that's all they cover. COVID, COVID, pandemic, COVID, COVID, COVID. You know why? They're trying to talk everybody out of voting. People aren't buying at CNN, you dumb bastards. 의사와 과학자들까지 싸잡아 욕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에 속해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마다 않던 파우치 박사를 멍청이로 부르면서 코로나 대응 실패의 책임을 은근히 떠넘겼습니다. People are tired of hearing Fauci and all these idiots, these people. But Fauci's a disaster. If I listen to him, we'd have 500,000 deaths. 전방위로 공격을 퍼붓는 이른바 모두 까기식 발언에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마침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서도 조기 투표가 시작돼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졌는데 이런 유권자들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말도 트럼프식 뒤집기 전략일 수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지지층을 자극해서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 마스크가 종류별로 넉넉하게 비치돼 있습니다. 올 초 약국과 마트마다 품절. 1인당 5장으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던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설하지. 처음에는 막 여기 줄 서가지고 막 사고 그랬는데 열정 주라면 열정 주고 편하지 뭐. 이제는 아무데나 가서도 다 살 수 있는.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가격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스크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월 온라인에서 4,100원까지 치솟았던 KF 보건용 마스크는 이달 셋째 주 기준 976원. 오프라인 가격도 같은 기간 2,700원에서 1,500원으로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수급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그냥 지나가다 한 장, 두 장 뭐 이렇게 사지 뭐 10장, 20장 사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러다 보니 올해 초 1,000만 장에 불과했던 국내 마스크 재고는 6월부터 급격히 늘어 이달 기준 7억 6천만 장이 됐습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업체들은 월 평균 생산량의 절반까지만 수출할 수 있고 20만 개 이상 대량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런 규제들을 폐지한 겁니다.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합니다. 정부는 해외 기준에 맞춘 마스크 규격을 신설하고 국산 마스크의 해외 인증을 돕는 등 마스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로 인해 국내 마스크가 부족해지거나 값이 오르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카카오는 이제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올라선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이 커진다는 건 감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작은 기업이 오랜 시간 애써 일궈놓은 기술을 카카오가 베끼거나 빼돌리려 한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건드리자 문자로 대화하듯 문장이 이어집니다. 요즘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채팅형 소설입니다. 2년 만에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대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에 오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지는 올해 안에 카톡 소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작가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무대를 꿈꾸며 지원한 몇몇 작가들은 거대 기업의 신사업에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유명 스타트업에서 만든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참고하시면 된다. 국내 인터넷 소설과 만화 매출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룡 기업의 작은 기업 베끼기 의혹입니다. 그런 형식들을 빌려서 많이 써주시면 된다. 따라해서 써달라는 식으로 들었었거든요. 카카오페이지 측은 국내외 유사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란 차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베끼라고 한 건 아니란 해명이지만 거대 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에 간신히 자리를 잡나 싶었던 중소기업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 하나의 길이, 이제 말풍선들이 나오는 속도 이런 거 하나하나 요소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성장시켜 온 건데 작가들과 맺은 계약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본 저작권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2차 저작물 권리까지 모두 카카오가 갖고 작가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카카오를 통하지 않고는 작품을 알리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작가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온 계약서가 맞는지 너무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동료 작가들은 저작권이 일단 저 작가에게 없다는 것을 굉장히 놀랐고 잡음은 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보이는 ARS는 1번, 음성 ARS는 2번을... 금융기관과 서울시, 국가정보원까지 250여 곳에서 쓰고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 기술입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일궈온 벤처기업이 국내외 특허만 26개를 받은 보이는 ARS에 카카오는 6년 전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콜게이트 없이 이 사업 안 할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양측 협력이 벽에 부딪히자 카카오가 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3의 업체가 만든 기획안을 보면 사업 이름부터 내용까지 선발 중소업체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해당 기업은 카카오가 애초부터 자신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의심합니다. 특허청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도 다큐멘트 수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저희로부터 전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서비스 방식하고 아주 정말 쌍둥이처럼 동일한 서비스 시나리오로. 업체 측이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카카오가 추진하는 서비스대로라면 ARS 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 8개 가운데 4개를 침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측은 여전히 해당 기업과 사업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서비스를 출시하지도 않은 시점이라 특허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사람 고기를 먹고 싶다. 미국에서 근무 중인 한 영사가 공관 직원들한테 이런 엽기적인 말과 함께 막말과 폭언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가 감사를 벌였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미국 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한 A 부영사. 부임 직후 공관 이주 비용을 아꼈다며 모범공무원 추천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겐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수시로 욕설을 하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 월급으로 생활은 가능하냐는 등 막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인육을 먹어보려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할머니가 일본인이라며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비상식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주장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작년 10월 부영사를 신고했고 외교부는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장관 명의의 경고만 받았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공관 이주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사실 등도 드러났지만 개인 비리는 아니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찰반은 양측의 진술은 듣지 않은 채 서면 조사만 진행했고 추가 조사 역시 이메일로만 이뤄졌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준 이하의 품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축소 은폐하려는 외교부 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 내부 온정주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외교부는 인육 관련 발언은 처음 제보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뉴질랜드 외교관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데 이어 이번 조치도 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기 위해서 왼쪽을 보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킥보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경기도 판교의 한 골목. 굴착기 한 대가 차고지를 빠져나옵니다. 근처에서 공사가 한창인 GTX 정거장 건설 현장으로 가던 중장비였습니다. 사고는 불과 1분 뒤 골목에서 큰 길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 인도를 달려온 전동 킥보드는 이 좁은 골목을 건너려다 마침 이 골목에서 나온 굴착기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은 사고 직후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람이 이상에 걸렸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환자를 접촉해보니까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었어요. 이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이 킥보드가 튕겨 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데다 헬멧 없이 얇은 천모자만 쓰고 킥보드를 탄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바닥에 그 포크레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경찰차 와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숨진 남성은 경기도 용인을 출발해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다 도착을 불과 2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거의 다 와서 사고 난 거예요. 현장까지 한 2, 3분 정도 남겨놓고 2, 3분 정도 온 거예요. 경찰은 굴착기를 운전한 50대 남성을 주의운전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운전자는 골목에서 큰 길로 끼어들려고 나오면서 왼쪽에서 차량이 오는지만 확인을 했는데 오른쪽에서 오던 킥보드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가. 나가는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이쪽에서 차들이 막 달려오니까 합류하려면 이제 저쪽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지난해 8월에는 서울 한남대교를 가로지르던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늘고 있지만 올해 말부턴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만으로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오히려 대폭 완화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차량 1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7명이 다쳤고 사고 차량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당시 짙은 안개 때문에 현장에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앞에는 SUV 차량, 뒤에는 화물차, 중간에 끼어버린 승용차는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에서 앞서가던 화물차 2대가 먼저 추돌했습니다. 곧이어 바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정거하면서 9대가 연속으로 부딪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 끝자락에 계속 차량들이 달려와 부딪혔고 결국 차량 1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안개 많이 끼니까 앞이 잘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2차선에 있다가 그 트럭에 치여서 1차선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 사고로 17명이 다쳤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출근 시간대를 훌쩍 넘겨 4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시거리가 50m로 달리는 차량에서 바로 앞 차량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서해대교는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큰 이맘때 특히 안개가 더 자주 발생하는 데다 농도도 짙습니다. 서해대교는 해상교량이며 일교차 등으로 인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안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의 제동거리는 실험 결과 33.9m.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도 40m 가까이 더 주행하게 됩니다. 더구나 안개가 낀 고속도로에선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거리가 40m인 때에 시속 100km로 주행 중인 자동차는 차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70m가량의 정지거리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에선 주행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왔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부모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늘 이 부모를 불러서 처음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실려왔다 숨진 16개월 여자아이. 지난 2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된 이 아이는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숨진 뒤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아이의 부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늘 오후 3시쯤 변호사 2명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 부모의 진술을 받긴 했지만 학대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입양 이후 아이가 다녔던 소아과와 정형외과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입양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확보한 부모 면담 기록도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에 부모 조사가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부검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국과수는 구두 소견임을 전제로 아이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관련자 추가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학대가 있었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경상대학교에서 한 대학원생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결부터 휴가, 논문 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 건데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A 교수의 아들이 이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것 지난해 1월. 대학원생인 아들은 2달 뒤인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다름 아닌 아버지. 출결부터 휴가, 논문 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논문 심사도 통과하고 박사학위도 취득을 해야지만 병역 의무를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병역 의무를 필요할지 여부를 자기 아버지가 결정하는 꼴이에요. 이게 온당한 구조입니까?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의 사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은 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받았고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국립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사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경우 기업 대표이사로 볼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도교수와 전문연구원 사이의 특수관계는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특히 더 많은 휴직이 필요한 고위험군 임신부들에게 꼭 필요했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신 33주차에 접어든 직장인 김모 씨. 몸이 부쩍 무거워지면서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정자세로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개인이 많이 이동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일하는 직원들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이 들고. 하지만 김 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제한적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말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 휴가도 출산 직전 최대 44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32주, 33주 차인데 오히려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주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풀 근무에다가 휴가도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해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모집 채용 과정에서 신체 조건과 미혼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이웃 주민과 관공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민원을 9천 건 가까이 제기한 남성이 있는데요. 결국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지. 경찰관 상대 무고, 동네 주민들 상대 폭행, 모욕 이런 걸로 고소를 했고 정치인 고소한 것도 있고요. 시청, 구청의 악성 민원.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각각 4천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소, 고발 등을 합치면 모두 9천 건에 가까운데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영감들 놀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자서 때까지 불고 같이 욕해보면 또 당신네 욕했지 이러면서 모욕죄, 저리 가라고 살짝 밀어보면 니네 밀었지, 폭행죄, 할매들 강아지 끄집고 가는데 목줄 안 맸다고 당신 동물법 위반에 대해서 자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관공서 등을 상대로 한 민원 제기도 못지 않았습니다. 폐 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고 버스가 정류장에서 벗어나 정차한 것도 국민신문고 민원 사유가 됐습니다. 악성 민원의 업무는 마비될 지경. 새로운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직원들 새로 전입 오면은 교양시킨답니다. 말 함부로 하다가 당신 직무유기니 뭐니 해가지고. A씨는 본인 명의뿐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들 명의로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처벌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주민은 이사까지 했습니다. 한 65% 정도가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아버지 좀 법에 어떻게 호소하거나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결국 경찰은 무고, 업무 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는데요. 우리 말은 또 잘 들었어요. 반성문 쓰고 또 나오면 또 유지할지도 모르지 또.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인천의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이 증명해 주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건 어떤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일상에 강제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끼니를 거르고 그러다 직접 음식을 해먹고 같이 놀아주거나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지금도 병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하늘이는 7살과 5살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장난감 한 개만.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고. 심하죠? 동생들이 귀찮게 해도 꿋꿋하게 온라인 수업을 들을 정도로 의젓합니다. 손주 3명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학교와 시설이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야 하는 날도 생기곤 합니다. 얘들아, 이것 좀 치워봐. 하늘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가끔 점심을 스스로 챙겨 먹습니다. 오빠 라면 끓여줘. 싫은. 빨리 라면 주라고. 끓여줘. 빨리 나도 라면 끓여줘. 라면 먹으러 간다. 동생들의 성화에 점심 메뉴는 컵라면으로 정하고 근처 편의점을 찾았는데요.
잠깐만. 가격부터 먼저 확인하는 오빠. 잠깐만. 야, 3,000원이 나는데? 3,000원에다가 내 거를 하나 고르면 3,850원. 아, 그거 안 돼. 장난감 안 돼. 이거 안 돼. 1,500원이 나야잖아. 싸잖아. 일주일 용돈이 10,000원인 하늘이는 동생들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가 없습니다. 과자는 못 사줘도 동생들 끼니는 꼭 챙기는 하늘이. 가스레인지는 절대 만지지 말라는 할머니의 신신당부에 전기 주전자를 이용해 컵라면을 끓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만지지 마. 아직. 아이들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빨리 먹어. 풀어. 세심하게 동생을 챙기는 하늘이. 먹고 나선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합니다. 조손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하늘이네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1시간에 4,5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시급 9,000원을 받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됩니다. 유치원 안 갈 때는 뭐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쉬자. 그냥 TV 보고 놀아요. 밤에도 봐요. TV 중독됐어, 중독. 코로나19로 11살 하늘이의 하루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코로나가 있어서 학교 안 가니까 동생들이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가지고 힘들어요. 정부는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돌봄시설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돌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평범한 가정도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6학년 소은이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면 점심은 혼자 차려 먹습니다. 반찬을 꺼내서 데워 먹는 정도인데요. 혼자 지내면서 국 끓일 때처럼 불 쓰는 것도 그때부터 연습하는데 처음 할 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실수로 쏟거나 데일까 봐 무섭기도 했고 혼자 있으니까 누가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고. 네? 엄마 갈 거야. 누나는 등교 수업을 하고 11살 남동생 승문이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 그럼 이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러게요. 나도 그거 하려고 지금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귀찮다. 좀만 쉬고 나자. 그래도 쉬는 시간은 있네. 이 라면 되게 맛있게 먹다고 엄마한테 라면 먹고 싶다고. 엄마는 차로 30여 분 걸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점심을 차려주러 와야 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뺄 수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겨서 일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거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갈 거야. 가지 마. 가야 돼. 회사에 있어도 온 신경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스 불 쓰고 할까봐 또 모르는 분들 오시면 혹시 또 아이들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죠. 이처럼 코로나19로 밥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아진 아이들. 저희가 2018년도에 결식 아동을 조사했을 때 거의 50% 정도가 하루에 3끼를 챙겨 먹지 못했다라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약 64%의 아이들이 결식을 경험했다고 얘기했는데 2018년도 조사에서는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결식을 했다라고 응답한 아이들이 1.3%였는데요. 이번 결과에서는 7.6%로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들이 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 걱정,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들 못 노니까 약간 우울감도 생기고 많이 기분이 다운되는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무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이 늘면서 이전에 없던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넘어서서 분노를 표현하는 일들이 서서히 좀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심하게 울거나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의사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로 이어지는 모습도 좀 보이는.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자칫 성인이 돼서까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육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심리 상담,
이런 서비스를 가정방문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 특히 아동 건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밀착되고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당장 모두가 힘들다고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원래는 학교 가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막상 안 가니까 학교 갈 때 엄청 신나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놀고 싶어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을 허가할 것인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재판부의 첫 판단인 1심 결과가 나왔는데 핵심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사업자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한중 간의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의 국내 1호 영리병원을 개설하겠다며 신청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는 공론 절차를 거친 뒤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90일간의 개원 시한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아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연이어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법원은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설 허가의 공정력, 다시 말해 행정행위가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완전 무효가 아닌 이상 구속력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녹지 측은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병원 개원을 정당하게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한테는 좀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크게 반발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이건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편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녹지 측이 낸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늘 내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허위 폭로 막말, 국회의원 면죄부 어디까지인데 요즘 라임 옵티머스와 연관돼 있다 이러면 다 의심들을 받다 보니까 여야가 경쟁하듯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네, 관련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니면 말고식인 게 문제입니다. 네. 이에 따른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논란인데 일단 어제 오늘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정관계 고위인사 실명이 기재된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종명 2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를 국정감사장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을 하려면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죠. 그게 좀 문제라고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지만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에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입니다. 이성범 그리고 윤곽근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인사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윤곽근 전 고검장 부분, 이분에 대한 수사 지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면책 특권이라는 게 원래 그 국회의원들 의혹 제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성 보좌진이 전화했다고 폭로했지만 네. 사실이 아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도하게 폭로가 남용되는 이유를 좀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현행법이 부정확한 폭로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관련 재판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괴뢰 정권이 침략해 오면은 이 유소년가 먼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어.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분명히 대통령한테 갔거나 쳤거나 같은 거로 우리는 대선 자금을 갔든지 당선 축하금을 갔든지 우리는 갔다 이겁니다. 청와대를 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 청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단독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이 4건의 발언은 일단 실정법 위반이 적용이 돼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중 3건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인정돼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요. 네.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현행법이 고의성과 공연성을 상당히 구분지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내용이 거짓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걸 역으로 증명해야 죄로 인정되고요. 다만 발언 장소는 구체적으로 국회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고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삼성 떡값 사건인데요. 발언 내용은 무죄를 받았지만 관련 내용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앞선 사례까지 정리해 보면은 과잉 보호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면책 특권의 또 다른 남용 사례는 막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히 많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네.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니에요. 미친 아니에요. 세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가 어디 있습니까? 자, 뭐 이런 막말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의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그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관대해지기도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로 국회 윤리위가 생긴 지난 91년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윤리위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276건인데 네. 징계가 내려진 건은 강용석 의원의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단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막말 금지법이 지난 2013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는데 네. 21대 현역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이 곧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육상에 또 한 명의 기대주가 등장했습니다. 100m를 11초대에 뛰는 초등학생 터미네이터. 이틀 연속 초등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최명진 선수를 김태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초등부 남자 200m 결승전. 사례인 최명진의 질주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탄탄한 근육에서 나오는 특유의 힘을 앞세워 엄청난 격차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23초 71, 초등부 한국 신기록입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열심히 그냥 이 악물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배 신기록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1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1초대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틀 연속 신기록 행진으로 대회 2관왕. 초등부에서는 이미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냥 듬직해요. 멋져요. 나중에 저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희망을 가졌어요. 육상을 시작한 건 4년 전.
2학년 때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다부졌던 것 같아요. 겨울에 눈 오는 날 운동장에서 축구 공을 차고 있더라고요. 근력 운동이 많지 않았다는 게 믿기 힘들 정도로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를 닮은 타고난 근력과 빠른 스타트가 강점입니다. 저는 맨몸 운동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걸로 근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키 안 큰다고는 많이 들었어요.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키 크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래도 헐크라는 별명이 있어서 좋아요. 이번 대회에서 처음 본 고등부 선배 비회사의 질주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푸그레스 선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우사인 볼트처럼 많이 키가 커가지고 구축대를 진입하고 싶어요.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최명진 선수가 닮고 싶다는 비회사 선수는 처음 출전한 200m까지 석권하면서 단거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명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m 공식 경기에 처음 나선 비회사. 예선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일찌감치, 또 멀찌감치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1위로 들어왔습니다. 준결승에선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코너를 돌고 결승 진출을 직감하자 힘을 아끼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혼신의 역주를 펼쳤습니다. 가장 빨리 코너를 빠져나온 데 이어 직선주로에서도 막판 경쟁을 이겨냈습니다. 21초 69. 고등부 단거리 최강자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기대 안 했는데 따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약점이라 생각했던 코너 대처도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좀 400 선수들한테 또 딸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너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거를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영리하게. 200이 더 깊게 남은 것 같아요. 200을 작년까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고 싶습니다. 100m에 이어 200m까지 재패한 비회사. 침체된 한국육상 단거리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LA 다저스와 템파베이의 월드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지만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LA 다저스와 창단 첫 정상을 노리는 템파베이. 나란히 7차전 혈투를 거쳐 올라온 두 팀이 내일부터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합니다. 템파베이 선수들은 도착하자마자 처음 경험하는 경기장을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Pretty good practice here lately with Game 5 against the Yankees and then Game 7 against the Astros. So hopefully a little more calmness leading into Game 1. 다저스는 어제 좋아하다가 어깨가 빠졌던 벨린저의 몸 상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aybe the third time I've done it and it's all the same and then the next day is the same. So I already expected what to feel and how I was going to feel. 한국인 타자 최초로 월드 시리즈 무대에 나서게 된 최지만도 자신의 SNS에 4승 더 거두겠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 역시 최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장타력과 활달한 성격을 조명하는 한편 빗나간 송구를 잡는 다리 찢기가 압권이고 최지만의 수비 덕에 내야수들이 대충 던져도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저스의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조차 수비력은 템파베이의 우세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Houston series with the way they played, especially on the infield. That's a push for me, but I'm going with the Rays. 팀 연봉 2위 다저스와 연봉 25위 팀 템파베이의 대결. 내일 1차전 선발로 다저스는 커쇼를, 템파베이는 글래스나우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우철입니다. 박태환 이후 침체에 빠졌던 남자 수영에 새 기대주가 등장했습니다. 자유형 100m 기록을 매년 1초씩 단축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황선우 선수를 정준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첫 전국 수영대회에서 5관왕, 황선우의 여경은 놀라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이 부족했지만 자유형 100m와 200m 기록은 올해 세계 랭킹 4위. 특히 자유형 100m의 경우 지난 3년간 매해 1초씩 기록을 단축하면서 박태환의 한국 기록에 0.09초 차로 다가섰습니다.
연습 때도 제가 100m가 48초 후반 정도 나왔었는데 기록에 좀 많이 놀랐어요. 태한 형이랑 같이 언급이 되니까 부담되기도 하지만 저한테 다 관심을 가져주신 거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86cm에 71kg. 박태환처럼 신체 조건보다 물을 타는 감각이나 영법이 강점입니다. 박태환 형을 보고 우리 한국인도 올림픽 메달 따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44초 정도대를 들어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100m는 한국인 최초로 47초. 체력과 힘을 보완한다면 국제 무대 경쟁력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태환 선수의 초등학교 시기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좋은 영법을 가지고 있어서 1년, 2년 후에 완성되는 시기에 단거리에서는 정말 박태환 선수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는 도쿄올림픽 출전과 결선에 박태환 키즈 황선우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전자랜드 에릭 톰슨 선수의 강력한 블록슛입니다. 높이와 파워가 엄청나죠.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미세먼지 유입이 시작되자마자 서쪽 곳곳에서는 고농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농도는 자정 무렵 101마이크로그램까지 급격히 올랐고요. 출근길에도 역시 나쁨 기준을 맴돌며 서울은 110일 만에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오후부터는 바람이 공기를 뒤섞어주면서 보통 수준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먼지가 쌓입니다. 오늘만큼 심하진 않겠지만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 또 서해안을 비롯한 내륙에서는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뿌옇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황사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황사의 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일 밤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낮에는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고요. 전국의 하늘빛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는 밤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날이 부쩍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0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